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부동산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최대한 쉽게 정리드리고요.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같이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는요,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 이 발표 자리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이석준 전 기획조정실 실장, 그리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요,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메인으로 공약을 주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쇼킹 부동산은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하남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정치적인 방송을 절대 추구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투기 억제 정책, 두 번째,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자,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어떤 정책을 꺼내 들었을까요? 자, 첫 번째, 투기 억제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과한 규제를 완화해서 실소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발표된 거는 청년과 생애 최초 대상자들한테만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여기서 좀 추정 가능한 게 실소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주거를 갈아타는 개념까지도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부분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주택 지금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좀 내포되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양도소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을 이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유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 다 계산 근거가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공시가격을 현재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런 뉘앙스를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세율 인하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9억에서 11억으로 1주택자 기준으로 올렸는데 세율까지는 조정하지 않았거든요. 세율도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언급이 없었어요.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혜택과 의무 부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요. 자, 이것은 710 부동산 대책 때 폐지가 됐습니다. 왜? 이 임대사업자 제도, 여기에 임대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문제점이 무엇이다? 자,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나 아니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피할 이제 우회 통로가 된다. 한마디로 투자 수요 유입을 지속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평가는 저희가 뒤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급 확대 정책 부분입니다. 자, 투기 억제책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공급 확대 정책 어떻게 표현을 했냐? 주거 수준 향상이 최우선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 부분입니다.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여건 개선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여건 개선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책은 아닌 거 말씀드렸죠.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이것도 평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첫집 주택 공약 매년 4만호, 5년 동안 20만호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마련하냐?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준대요. 현재는 뭐 이것저것 기부 채널을 통해서 300%까지 받거든요. 그걸 500%까지 올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서 먼저 200%포인트 올라가잖아요. 이 중 절반은 조합이 일반 분양 수익으로 가져가고요. 민간 분양으로 나오겠죠. 또한 나머지 절반은요 공공 분양으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평수 18평에서 25평 정도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제 기자회견 질문에서는 원룸, 이산룸의 주거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공급 면적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발표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부 채널을 통해서 공공 분양 나온 게 일반 공공 분양으로 그냥 뿌릴 건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거 부분인지, 왜냐면 이 제목이 첫 집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일반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무주택 단지 3년만 됐으면은 청약통장 가점만 높으면 당첨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과연 이게 그렇게 일반 모든 사람한테 열지 특정 계층만 열지는 아직까지 공약에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역세권 첫집 주택의 이 재건축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변의 저활용 국공부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유수지와 공영주차장 부지예요. 이게 코엑스의 34배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요 없애는 건 아니고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시설물 위에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의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80%까지 저리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 아마 이것은 이제 청년들한테 공급되는 소형 주택으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 공급 계획, 매년 6만원, 5년 동안 30만원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급을 하냐? 3기 신도시 택지와 주택승 등을 연결하는 신규 택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공급받을 수 있나요? 20, 30대 청년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인 40, 50대 가구 대상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일단은 5년 이상 거주 후에 매도가 가능한데, 매도할 때는 공공에만 매도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 최대 70%까지 보장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세 차익 70% 받아서 공공이 사면은 그거 돈 많이 들겠죠. 근데 그것을 공공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2차 입주자한테 1차 입주자 매도 가격으로 파면은 1차 입주자도 가격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득 받고 2차 입주자도 주변 시세 대비 싸게 공급받으니까 이득 보지 않냐,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신도시 일반 분양 가격이 쌀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LH공사의 부채 급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싼 분양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신도시 조성할 때 단순하게 아파트만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도로도 놔줘야 되죠. 공원도 놔줘야 되죠. 공공기관도 들어오게 유치해야 되죠. 이런 다양한 비용을요 공공 분양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지출을 충당했었던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분양을 싸게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결국엔 전부 다 적자가 되더라.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이제 해답도 내놨습니다. 바로 임대주택 건립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 신도시의 저렴한 분양가와 좋은 임대주택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그럼 이번 공약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현실 가능성 또는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투기 억제 정책부터 볼게요. 정확하게는 투기 억제 정책이 아니죠. 오히려 투기를 약간 활성화시키는 정책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 방안, 보유세 완화 방안,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고가주택 수요 증가와 투자 수요 증가를 동시에 작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한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로 매물 증가가 돼서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양도세 같은 걸 풀어줘가지고 중과 같은 걸 풀어줘서 낮은 세부담으로 팔 수 있게 해준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주택자는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매물을 걷어들여서 장기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산시장의 수요는요, 물리적인 공급으로 충족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자, 과거에 일본이나 미국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 공급 안 늘어났을까요? 30-40%씩 다 늘어났어요. 돈이 되니까 계속 지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어났지만 가격을 못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시장의 수요는 물리적 공급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한 공급 확대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천집주택의 실현 가능성 부분 볼게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만 꼭 집어서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공 중심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왜 실패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건축 소유주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아파트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찬성을 할까? 그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용적률로 내가 실거주할 주택이 굉장히 고밀로 개발된다는 거에서 꺼리는 조합원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었다는 겁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 500%를 제시하면 분명히 사업성은 좋아지고 나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 실거주율이 극히 늘어난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과연 이것이 먹힐까?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 전세로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정부 주도하에 이런 식으로 공공 분양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과연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부분도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자, 20, 30대 청년이 메인이에요. 자, 청년들이 내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아파트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이 신도시의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20대, 30대면 갓 취업한 사람들 대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면은 30대, 40대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 신도시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저는 좀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아파트 공급 물량 중에서 특정 계층을 챙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년주택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 모두 다 이런 전철을 받은 거예요. 선거 과정에선 청년들이 메인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챙긴다고 챙기고 그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꺼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기존 아파트 부지에 원룸과 1.5룸 크기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 4인 가구를 위한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부족하고 이것에 대한 분양을 늘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주택 구입은 때가 있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자녀가 태어날 때 거주한 주택이 다 달라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주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미혼인 청년들한테 주거 정책을 공급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의 문제점이 지목됐었죠. 왜? 소형 면적이 많다는 겁니다. 왜 소형 면적이 많냐? 이런 취약계층을 이제 챙긴다고 신혼희망타운에 전용 55제곱미터 미만을 공급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에서는 큰 면적을 원하는데 작은 면적 중심으로 공급이 됐다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동산 공약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정반대 극과 극을 다루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이 누가 당선이 됐든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